내가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내가 찾아봤어.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유시민 작가의 방식으로 항상 도움을 줬었어. 예를 들어서 악마호가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주더라고.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둘이 대화로 풀고 받아들이고 너무 보기가 그렇죠. 좋아. 신뢰관계야. 1월 2일 날 신년 토론 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철거민들하고 맥살잡이를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자신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안 됐어요? 결국 하는 데지 않고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인정.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갈 뻔했던 때도 그때는 유시민 작가 방식대로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재명아 그냥. 좋았잖아요. 그 관계가. 그럼요. 저는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럼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 공론장에서 한 거잖아요. 공론장에서 한 거야. 이건 맞아. 내가 확인이 가능한 근데 지금 부분이니까. 이제 황희도 그때는 당 대표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같나?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저분은 정치인이고요. 왜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 황희도 씨가 온라인은 제일 잘 아시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잖아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제 느낌에는 혐오 조장이 기본 컨셉이다라고 저는 소위 온라인 친명들의 활동의 기본 컨셉이 자기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혐오 조장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어때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DC 인사이드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갤러리 그 자료를 이재명 팬카페도 있고 그죠? 예, 그 자료를 많이 모아뒀었는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정확히는 친노 친문에 대한 공격이 엄청 이어졌고 거기서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했고 다 했죠. 근데 이런 문제를 모르나? 말도 안 되고 저도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다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막 저처럼 온라인을 많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건너서 다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둘 다 그만해라. 맞아요.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 나도 그건 참 서운하더라고.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다 편집해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편집한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편집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는 있었어.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겁니다.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류의 여지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류의 여지는 항상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좀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연락 오면 만나겠냐 이게 제가 뭐 단순히 뭐 시계 인증하고 이러고 싶어서 만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해결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지금 당정청이 나서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서 내부적으로 지난 7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지금 저도 이제 바깥으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 차원에서 지금 시민들께 그 문제, 뭐 디지털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의견을 좀 전하고 싶다는 맥락이었습니다. 네. 사이버 내란에 관한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좋은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진짜로 그냥 뭐 그런 유튜버들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적인 채널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쨌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대통령과 개인적인 소통을 직접 이렇게 뚫리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소문이 말이 안 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비선이라고 하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라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고 직책도 없는 사람들인데 한 두어 그룹 정도가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런다. 뭐 대연정 이런 거 나왔을 때 네네. 이러면 부속실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부속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안 된다. 누구가 저녁 시간에 좀 뵀으면 하는데 그 좀 말씀드려 보라 이러면 이제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보고 드려가지고 빈날로 해서 저녁에 오라고 하면 만찬. 저도 두어 번 그런 데 갔습니다. 가면 일종의 레드팀이에요. 그냥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옛날 정치하던 시절부터 알던 분들이에요. 깊게 신뢰하는. 네. 거기 가면 이제 쓴소리를 넘쳐가죠. 저도 몇 번 가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할 때 그 얘기 하시더만요. 네. 그러니까 유심히 제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유시민 예. 너무 잔소리 심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안 하고 몰래 하시는 거야. 상의 안 하고 상의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진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해갖고 의견을 경청을 하셨어요. 그런 건 저는 다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좀 알거든요.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갑자기 간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눈빛,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양식을 하는지를. 그게요, 권력이라는 게 도파민 폭풍을 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권력, 대통령 권력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난거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도파민 폭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귀찮아, 왜 또 전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아니라 비서실장 전화만 받아도 벌써 도파민 폭풍이 터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유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임명장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삐뚤어졌다고 논평을 해요. 처참하지 그런 거는. 네, 뭐 그런 아이고, 분들 얘기할 필요는 우리가 없고. 이제 촉법비 평가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단어 좀 쓰지 마요 얘기할 좀. 필요가 없죠. 아유 네. 저 작가님. 아니 작가님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내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가님을 향한 비판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할 때 당시 이제 진보 지식인들 이 먹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다.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맞지 않았냐. 그런 오류를 유시민 작가가 지금 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뭐 그렇게 볼 수도 지적을 있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다른데 홍사훈 기자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한미 FTA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한미 FTA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라크 파병 같은 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황이. 외교 정책 또는 통상 정책의 이슈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였는데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거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어떤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했어요. 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비유해서 비판할 수 있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하다. 실패할까봐. 실패할 거다. 그렇게 맞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그간의 그야말로 이 어떤 그 권력 독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피해자이고 그렇죠. 이걸 해야만이 정권도 재창출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 문제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D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론 유 작가님 말이 본인 말이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는 자기만 옳다고 해. 막 이런 아니 비판이 많아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야, 요거는 저랑 어?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누구나 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그렇죠. 하지. 난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맞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그 구조를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쭉 달려왔던 그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분기점이 틀어지면은 뭐 마음이 식는다 정도가 아니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은 정말 그거는 완전 물 건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나부터도 정말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질 테니까. 이러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본인이 잘 알 텐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정권 재창출은 4년 뒤의 일이고요. 아직 네.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에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도 털레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정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예. 그럼 뭐 뭔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여기 다 그 언론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언론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란범이었던 윤석열도 언론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윤석열 발언을 따가지고 전달해주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유시민 그리고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모든 언론, 모든 평론가,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을 합니다. 그나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도 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견제받고 비판받는 거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민간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요. 난 이거는 참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 플러스 무섭다까지 가는 건 뭐냐?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시민을 같이 혐오하지 않는 최욱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 관점. 이거는 이제 무섭다거든요. 앞에는 나는 이상하다. 뒤에 거는 좀 무섭다. 내가 욕먹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죄송한데 먼저 가야 돼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일단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지금 뭐 횡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그 반열을 올려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뭔가 짜여진 빌드업의 일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사실 많이 들고 특히 그 예전부터 당 활동을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들었었냐면 2019년에 유시민 작가님을 욕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진영 논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회의 어른이면 좀 쓴소리도 해야지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는 왜 정부에 쓴소리 하냐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봐온 입장에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요즘 보면은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 그러니까 막 맨날 퇴물됐다고 욕하면서 조회수 엄청 빨아먹잖아요. 아 유시민 퇴물됐다고 하면서. 퇴물됐다고 하면서 거론을 왜 하냐? 나 욕하면 조회수 올라가요? 지금 조회수 엄청 올라가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퇴물이 된 이준석 얘기 한때 죄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진짜 퇴물됐으니까. 맞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씹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상처받을 이유는 없네. 이건 댓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있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댓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 매불쇼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매불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다 외연 확장에 실패한 거네. 네, 제가 좀 그러니까 많이 저는 저널리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이거는 흔히 말해서 기성 언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가 더 하거든요. 더 하죠. 굉장히 심해요. 노골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후발 주자니까 이제 뭔가 조회수를 높이고 조회수 별로 안 구독자 수를- 나오던데 나 욕해도? 근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조회수. 제가 한 번은 그건 아닌 것 이거는 같은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교 성과를 거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그런 거 안 너무나도 다뤄. 많은 시기였는데
그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 화면에서 컴퓨터 유시민, 화면에서 정청래, 조국, 최욱. 여기 한 화면에 한 8알이 유시민 작가님 썸네일이었어요. 네.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나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왜 이럴까?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 정도로 돈벌이가 되나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컨대 조중동 전통적으로 조중동 이런 데는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도 보수 세력하고 이제 뭐 민주 세력하고 사이에 중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한겨레나 경향처럼 우리가 보통 진보 매체라고 말하는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 쪽에 하고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쪽에서는 진보 세력에 좀 기울어져 있지만 진보의 정파에 대해서는 또 중립이잖아요, 대체로. 맞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보면 그 구분 없이 제 발언이 뭐 맞냐, 뭐 민주당에 도움되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 그것도 뉴스토마토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 네. 제가 놀랐는데 진보층에서는 반반이더라고요, 그게. 그 저는 깜짝 놀라서 이 정도로 동의 비율이 높단 말이야. 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내용도 잘 안 알려져 있는 일개 비평가의 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 나왔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유력 후보가 팽팽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보면 평론가더라고 거의 9대 1이죠. 99대 1 정도로 예, 완전히 김민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지? 지금까지 재래 언론이나 혹은 유튜브 저널리스트들이 취해왔던 그런 각 진영 내에서의 중립성 최소한 또는 뭐 진보 보수의 중립성 이거 다 깨지고 민주당 안에 정파 사이에서도 중립을 안 지키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고요. 99대 1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95대 5는 되는 것 같아요. 95대.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살펴보면 100개 중에 한 5개는 있어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데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반대야. 그렇지. 예, 우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자기 검열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방향성이 다른 데가 절대 다수예요. 네. 그래서 나만 틀렸을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꼼꼼히 봐요. 저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또 나와 관련된 거는 또 보는데 야 이건 참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 일주일에 수십 군데 가서 말하는 분들이 뭐 들을 얘기 있는 걸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욕을 좀 드시는데. 틀면 그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똑같아 뺑뺑뺑뺑 돌아. 뭐 그것도 맞죠. 네. 재래 언론 유튜브부터 네, 맞아요. 네. 시작해서 비평 프로그램부터 유튜브 저널리즘까지 그 말씀 맞아요. 네. 한 20명 정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면서 햇말도 하고 또는 뭐 어제 한 말과 다른 말을 오늘 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되게 무서운 분들도 있더라고. 그 비평가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하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근데 돌로 쳐라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던지는 사람 이런 평론가들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틀다가 툭 나오면 막 얼른 돌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용서가 없어 용서가. 용서가 없어. 정말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면 제일 먼저 던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고요. 네. 그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깍두기 한 접시로 한정식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 그냥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참 저도 봐요. 들을 말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견디기 힘들더라고 보면서. 아니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네네네. 그냥 비평.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거 좀 어쩔 수 없지 뭐. 네. 세상이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유시민이 봤을 때는 저거는 성공하지 못할 텐데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네, 이거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빨리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선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면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란도 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유시민 작가님 정도
고려되면 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게 비선이지. 그게 왜 비선입니까? 소통이죠. 공식적인 라인들이 아니죠. 있고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어떻게 그 네. 무슨 유튜버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매일 소통하는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아니 자 보세요. 보수 농객들도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왜 비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거는 문제죠. 유시민 작가는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약 황희두 씨 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 좀 하자고 요청하면 만날 거예요? 당연히 예, 저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 저는 어떤 거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면 예? 그러면 제 의견은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맞죠. 저는 사실 글쓰기하고 가끔 하는 비평 이게 제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고 네. 이 세상 안에서 제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선거운동원이었잖아요. 네. 선거운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늘 말하고 행동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그 다스베이더스 그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간헐적 자원봉사자 또는 정책 자문에 가끔 응하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저는 그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뭘 했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비평까지 네. 선거 운동도 아니고 운동원도 아니고 참모도 아니고 알아요. 부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떨 때 응하냐, 자문에 응하냐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요청할 때. 그래서 제가 문정부 때는 딱 한 번 조국 씨에게 임명장을 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연락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에 응했던 거예요. 제 판단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일단 임명장은 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제가 그 의견을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 꼭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제가 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물론 제가 네. 작가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작가님한테 너무 과한 책임을 그렇죠. 지우는 거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거는 그런 맞습니다. 책임까지 그리고 지고 싶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결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미물도 나라가 잘못될까 봐 맨날 발 동동 굴립니다. 작가님도 지금 여기에서 욕먹으면서 발언하는 것도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니, 어떻겠느냐는 저의 욕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네. 대통령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잖아요. 말을 듣고요. 그죠?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걸 느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비평의 무대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라고 비평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으라고 비평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희 책무는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네. 저는 그게 저희 책무라고 보고 있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저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소통되고 있지 않고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대통령이 들으라고 이 비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제가 보는 사실, 제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 넘어야 돼 오늘은.
네. 체육 앵커하고 저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잖아요. 네. 방송에서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체육 앵커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공적인 어떤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유 작가님이 계속 방송에서 강조했던 거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실패할 길로. 예,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그 소통 방식도 한 번 정도는 바꿔볼 필요도 있다. 변주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예상 가능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조금 과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믿지 마세요. 현대 정치는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현대 정치가 그거는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서 참모로서 캠프 종사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죄송한 자기 고백인데 문조톨레유라고 해가지고 맨날 혐오하고 비난했잖아. 그러면서 유시민을 반명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시민은 반명하면서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내가 그걸 정말 공개적으로도 막 피를 토했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이 말의 힘이야. 그래서 오늘 유시민 작가가 던진 통렬한 고찰은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가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야권이 본연의 가치를 사수하며 정권 교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닌 서슬퍼런, 현실 직시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각인시켜줍니다.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감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역동성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복원해야 할 정치의 본령 아닐까요?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